첫 마디가 그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 제 친엄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데려왔습니다. 화면 속 한우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수만 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채팅창이 동시에 얼어붙었는데요. 그 뒤에 앉아있던 사람, 손목과 발목이 전선으로 꽉 묶여있고 값비싼 블라우스가 구겨진 채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진화재단 이사장 고성이었습니다. 형광등은 오래된 배선 탓인지 계속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고 고성의 머리카락 사이로 붉게 마른 피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성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이상한 표정이 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끌고 와준 건 사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고성이가 숨을 고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숨기던 얘기를 드디어 입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라이브를 단순한 폭로 방송쯤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재벌가 실시간 사과쇼인가 보다 하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진행을 맡은 사람이 한우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환자, 보육원 출신 장학생 사건의 중심에 있던 그 이름. 그리고 화면 구석에는 작은 자막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 진화재단 이사장, 쌍둥이 6위와 10억의 진짜 이유. 우진은 카메라 근처까지 걸어가서 한 번 숨을 내쉬고는 다시 의자에 묶인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제가 대신 질문하고 이사장님이 대답하는 날입니다. 재단 직원들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회장님도 없고요. 딱 둘만 있는 자리입니다. 저랑 이사장님이랑. 고성이는 입꼬리를 간신히 올려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나도 평생 속에 넣어둔 말들이 좀 많았거든. 우진이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보육원 문 앞에 그날 이사장님이 맡기고 간 아이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채팅창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쌍둥이 얘기 나오나 보다 드디어 나온다 하는 글들이 다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고 한참을 있다가 마치 자신에게 되뇌이듯 말을 꺼냈습니다. 둘이었어.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에서 나온 아이둘. 그게 내가 말하는 날 이야기의 시작이지. 바로 하루 반나절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진화재단 로비에는 언론사가 줄을 세 줄이나 섰고 주말 뉴스 메인 화면에는 간, 이식, 선의의 왜곡 같은 문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단상 위에 서 있던 사람은 지금 창고에 묶여있는 그 사람, 고성이었습니다. 그날 고성이는 정제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재단이 도와온 학생과 환자들의 삶이 누가 누구를 버렸느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소비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도움은 거래가 아니었고 10억은 순수한 감사의 표시였을 뿐입니다. 그 말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강철 같은 회사 생활을 하던 재단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남자 이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지하 주차장 한켠에서 휴대폰을 꼭 쥔 채 고성이의 입과 자막을 동시에 바라봤는데요. 자막에는 보육원 출신 장학생의 악의적 공갈이라는 문장이 굵게 떠 있었습니다. 그 장학생이 누구인지 지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였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만 와 있었는데요. 지혁 선배, 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미안해요. 지혁은 대답 대신 하늘로 깊게 숨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 얼굴을 저 위에서 저렇게 함부로 쓰는 건가요, 이사장님?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순간 기자회견이 끝났고 고성이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더니 발신자 없는 문자 한 통이 고성이의 화면을 채웠습니다. 지금 혼자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면 이사장님이 숨긴 선택들 전부 풀어놓겠습니다. 어느 아이를 데려가고 어느 아이를 두고 갔는지. 보육원 서류, 출생 기록, 장학생 자료, 10억 계좌 내역까지. 고성이가 손을 미세하게 떨면서도 즉시 반응하지 않은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누군가가 과거를 알고 있다. 잠시 뒤 따라온 두 번째 문자. 이번에는 도망갈 건지 아니면 마주볼 건지. 선택하세요. 혼자 오세요. 다른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차 문을 열고 탑승한 사람은 결국 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전조등을 끈 채 일정한 거리로 따라붙은 사람은 이지혁이었고요.
도시 불빛이 희미해질 때쯤 강변을 따라 난 도로 한쪽으로 큰 트럭들이 드나들던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동진 냉장이라고 희미하게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매달려 있는 냉동창고였는데요. 고성이의 검은 세단이 먼저 속도를 줄여 멈췄고 조금 뒤에 회색 세단이 라인을 벗어난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지역은 엔진을 끄고 몸을 낮춘 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고성이 앞에 먼저 나타난 사람은 고성이가 예상했던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와 진화그룹에서 나와 위기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던 강민호였습니다. 성재는 평소처럼 얌전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회사에서 보던 표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을 놓고 늘 갈팡질팡하던 그 눈이 오늘만큼은 묘하게 굳어져 있었는데요. 이사장님, 문자 보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셨죠? 성재가 곧장 묻지도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타이밍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강민호가 서류를 내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재단 후원금이 특정 병원 계좌로 계속 들어간 내역입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한우진 이름으로 처리된 수술비 내역이죠. 이걸 세상에 꺼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사장님께 선택권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성재가 했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은호와 우진을 재단 이름으로 짓밟지 말 것. 보육원 출신 장학생을 공갈범으로 몰아가지 말 것. 그 대신 자신들도 이 자료를 언론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고성이의 눈은 끝까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넌 결국 아버지 회사랑 그 애들 사이에서 양쪽 다 지키고 싶었다는 착한 말하고 싶어서 여기 나온 거지. 고성이는 그렇게 성재를 찌르듯 말했는데요. 그 착한 말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라는 건 알고 있니? 결국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조건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당분간 은호와 우진을 향해 재단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쪽을 향해 있었는데요. 저 애들만 문제인 게 아니야. 나까지 제거하려는 손이 따로 있다는 거 이제 확실해졌다. 그때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지혁의 휴대폰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모니터 상단에는 잠깐 신호 차단 감지 비슷한 문구가 떴다가 사라졌고요. 지혁은 그제야 법무팀 차에서 보았던 작은 장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무선 신호를 막는 기계. 이 집안 자기들끼리 싸우면서도 준비는 더럽게 철저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헤드라이트가 공터를 훑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이 병원 복도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얼굴이었습니다. 환자복 대신 코트를 걸쳤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얼굴.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이 앞에서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남들은 알 수 없는 공기가 가득했는데요. 병실에서 엄마 기자회견 끝까지 봤어요.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 제 병력, 제 수술이 선이라는 단어 뒤에 예쁘게 포장되는 거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고성이는 제지하려 했지만 우진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에 엄마가 했던 선택이 뭐였는지 저도 이제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몸이 약한 애를 데려가고 더 튼튼한 애는 보육원에 두고 온 거. 한 명은 엄마 인생에 묶어두고 한 명은 시설에 묶어둔 거죠. 그 말들이 쏟아지는 사이 우진은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작은 주사기 하나가 공기의 온도를 한 번에 바꿔버렸는데요. 병원에서 내 팔에 꽂히던 약 기억나시죠? 나를 재우고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눈뜨게 만들던 약. 우진은 주사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엄마 팔에 꽂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한번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기분을 느껴보실래요? 고성이가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사이 이지혁은 차 문을 잡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뛰어가서 말릴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거리를 여러 번 재봤지만 우진의 결심이 훨씬 빨랐습니다. 한우진, 그만해. 고성이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진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여기선 그 호칭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짧은 몸싸움 비슷한 움직임. 그리고 아주 작은 비명. 그 다음에 찾아온 건 오래 붙어있던 전원이 갑자기 내려간 것처럼 깜깜해지는 고성이의 시야였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고성이는 낯선 감각들을 먼저 느꼈습니다. 손목의 조임, 어깨 뒤쪽 철제 의자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정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렌즈 하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작은 빨간 불빛이었는데요. 그 불빛 위에는 숫자들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1만 2,482명. 고성이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속도만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라이브를 켰구나. 한우진은 그 말에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재단 로고 붙은 마이크도 없고 준비된 원고도 없고 홍보팀도 없는 자리죠. 이사장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무대입니다. 대신 숫자 보이세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바로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라 편할 겁니다. 우진이 첫 질문을 던지자 고성이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육원 이야기, 쌍둥이 이야기, 왜 한 명만 데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몸이 약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데려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성이가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나한테도 안 먹히더라고요. 솔직히는 너를 데려가는 이야기가 훨씬 예쁘게 들릴 거란 계산도 했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살려낸 엄마라는 이야기가 가난해서 도망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실시간 채팅창에는 각종 욕설과 비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단순히 사이다를 뿌리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10억 얘기도 해보죠. 우진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목소리로 이런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받은 게 있으면 지켜야 하는 것도 있는 거야. 우진이 인생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더 시끄러워지면 그에만 손해야. 고성이는 스스로 한 말을 자신의 귀로 다시 들으면서 그제야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다시 병원에서 쓰러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은우를 맞고 싶었고 갈라놓고 싶었고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 자리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고른 거죠. 우진이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재단이랑 나랑 은우 중에서 누구를 버릴지. 이번에도 동생이었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고성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흔들렸습니다. 평생 피했던 문장이 자기 입에서 나가야 하는 순간이 와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늘 선택하는 쪽에 서고 싶었습니다. 버려지는 쪽에 서기 싫어서 다른 누군가를 대신 버렸던 겁니다. 너희 둘을 여러 번. 그 고백이 끝나갈 즈음 채팅창 한쪽에서 신고 넣었다, 경찰 오고 있다 같은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정작 우진은 그 글들을 슬쩍 보고도 노트북 뚜껑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 만큼 들었고요. 우진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디선가 더 깊은 피로함이 몰려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디까지 이 사람하고 똑같이 될 거냐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안에 있는 거 다 보여. 문 바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익고도 애타는 소리였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창고 문이 세게 흔들릴 때마다 안쪽 철물들이 덜컹거리며 울렸는데요. 한우진, 제발 문 열어. 지금 이거 엄마만 욕먹는 방송이 아니야. 우리까지 같이 미쳐가는 중이야. 우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도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묘한 안도감 같은 걸 느꼈는데요.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애가 가장 먼저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문틈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이내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화났어. 나도 엄마 미워. 근데 우리가 평생 욕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갚아주면 우리 진짜로 이기는 거 맞아? 은우가 문에 이마를 기댄 채 조심스럽게 묻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엄마가 묶여서 욕먹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숨긴 선택들이 판결문에 적히는 거야? 우진의 손이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다가 그대로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호의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계속 부딪히던 문장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둘은 같이 버려진 날부터 같이 살았잖아. 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정순이 엄마 집에서도 재단 앞에서도. 근데 지금 이 방식대로 가면 오빠 혼자 죄 짓고 혼자 무너지는 그림만 남는 거야. 그거 나 너무 싫어.
긴 침묵 끝에 우진이 결국 움직였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스트리밍을 껐고 노트북 뚜껑을 덮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사라지고 나자 창고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됐어, 이제. 우진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어내는 동안에도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번 떨림은 아까 주사기를 들던 떨림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철문이 열리자마자 눈이 빨갛게 충혈된 지은호가 덜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둘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서로를 끌어안았는데요.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진짜 끝까지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웠어. 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같이 끝까지 가자. 우리 둘 다 버려진 편이니까. 그렇게 둘이 서로를 붙들고 있을 때 창고 쪽으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과 형사들은 묶여있던 고성이를 풀어주고 우진에게 신원 확인과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 한우진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진은 숨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수면제를 놓은 것도 저입니다. 방송을 켠 것도 저고요. 현행범 체포 소식이 경찰 무전망을 통해 퍼져나가는 동안 이미 인터넷은 한 차례 폭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꺼지기 전까지 녹화된 부분만으로도 사람들은 별별 해석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악마다. 그래도 납치는 선 넘었다. 쌍둥이 둘 다 피해자다. 댓글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보육원 출신 장학생이 생색내는 재단을 물어뜯었다라는 홍보팀 버전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상철의 집 거실이 작은 전쟁 회의실 같은 분위기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정순이, 이지혁, 지은호, 한우진, 박성재, 박영나, 심지어 집안 말썽꾸러기 지강우와 이수빈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요.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디? 김다정이 조심스레 묻자 지혁이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납치, 감금 다 인정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성이가 정식 고소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범이고 라이브를 중간에 끊고 협조한 점도 있어서 변호사 말로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꽤 크대요. 정순이는 우진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부턴 좀 덜 극단적으로 살아보면 안 되겠니? 내 심정 모르는 건 아닌데 보는 사람 심장 떨어지겠더라. 우진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네. 다음부턴 창고 말고 법원에서 그러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피식 웃었지만 곧 다시 표정이 진지하게 굳어졌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쪽은 어쨌든 결론이 날 거고요. 지혁이 서류철을 테이블 가운데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붙어야 할 건 민사입니다. 진화홀딩스에서 보낸 10억이 정말 감사비였는지 아니면 침묵값이었는지 그걸 법정에서 따져 묻는 싸움이죠. 그때 말없이 앉아있던 박영나가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빛만큼은 전에 없던 단단함이 묻어 있었는데요. 이 안에 아빠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변호사 목소리도 같이요.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거실 공기를 딱딱하게 얼려버렸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그러나 끊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회장실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아빠가 강민우한테 그러더라고요. 성희 더 이상 끌지 말고 정리해라. 저 여자 때문에 회사까지 같이 무너질 수는 없다. 문제 안 생기게 깔끔하게 보내라. 거실 여기저기서 작은 숨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영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박성재를 향해 짧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성재 오빠를 불렀어요. 내가 정리해라. 그래야 내 것도 지킨다고. 그때 녹음 버튼을 눌러놨습니다. 박성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엄마를 해친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 자체가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야, 그걸 우리한테 넘기겠다는 건 내가 아버지 편을 떠나는 거다. 그걸 정말 알고 하는 말이냐? 영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저를 자기 편에서 밀어냈습니다.
은우 언니, 우진 오빠, 그리고 저까지 다 자기 계산 안에서 움직이는 말로만 보셨으니까요. 이번엔 저도 한번 저 자신 편에서 계산해 보려고요. 저는 그냥 박영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지혁이 USB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선의가 오해받았다는 말로 끝낼 수는 없겠네요.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장까지 얽힌 사건이라는 걸 같이 갖고 가야 합니다.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비는요? 입 밖으로 꺼내기 애매했던 말을 대신 해준 사람은 이수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집에서 진화그룹이 데려오는 변호사들 상대하는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 같거든요. 뉴스에서나 보는 사람들인데. 그때 박성재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성 변호사 공익인권 전문 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예전에 진화그룹 쪽 사건 맡았다가 스스로 손 뗀 사람입니다. 성재가 설명했습니다. 회사 입장대로 진행하라니까 자기가 못하겠다고 했대요. 그 뒤로 노동사건, 재단 비리, 인권 소송만 맡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 왔습니다. 이번엔 피해자 쪽에서 싸워보고 싶다고요. 그 사람이 우리 편에 서면 자기 인생도 많이 꼬일 텐데요. 우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몫입니다. 문 앞에는 정장이 조금 구겨진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눈빛에는 유난히 선명한 각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성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성은 인사를 건네고 조심스럽게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창고 라이브도 10억 얘기도. 사실 저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화재단이 후원하다가 조용히 잘라낸 아이들 중 한 명이 제 동생이거든요. 모두의 시선이 김태성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돈도 힘도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재단이 사정이 생겨서 중단한다고 하니까 고개 숙이고 나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성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에 쌓인 감정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칼을 들고 싶었습니다. 까진 쪽이 아니라 늘 잘려나가던 쪽 편에서요. 우진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편에 서겠다는 거죠. 네, 한번 같이 가보시죠. 김태성이 그 손을 힘있게 잡았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는 쪽 말고 버티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거실은 이상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피로도 있고 걱정도 많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지강호가 그때 뜬금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같은 애가 평생 하던 말이 뭐냐면요. 어차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우리가 뭐 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창고 영상 보면서 이 말은 이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이가 눈을 흘기면서도 살짝 웃었습니다. 얘가 또 갑자기 멋있는 말한다. 어지간하면 공부 좀 저렇게 하지. 공부 대신 이거라도 해볼게요. 지강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엄마 등골로 살아왔으니까 이번에 한 번은 엄마 입장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가진 사람들한테 묻는 싸움, 구경꾼 말고 당사자로 서보고 싶어서요. 이상철도 조용히 한마디 얹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무섭다. 그런데 말이지, 집안이 시끄러운 건 죽기 전에 좀 감당할 수 있는데 자식들 억울한 건 보고 죽기 싫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이수빈은 휴대폰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실검에 버려진 쪽에 반격 이런 말이 올라오고 있어요. 멋있게 들리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그냥 내일 카드값, 모레 월세 걱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 맞아요. 지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린 안 싸워도 늘 힘들었어요. 보육원에서도 카페에서도 재단 앞에서도 늘 남들 눈치 봐야 했고. 그럴 거면 최소 한 번은 우리가 고른 자리에서 힘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진은 조용히 그 말을 듣다가 문득 웃었습니다. 그래. 창고는 이사장님이 만든 무대였고 오늘은 내가 만든 무대였고 다음 무대는 법정이네요. 이번엔 우리가 직접 고른 전장입니다.
김태성이 서류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대한 평소 일상을 지키려고 애써주세요. 우리가 싸우려는 것도 결국 당연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자리가 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처음으로 그 무게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법원 복도에는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재단 측 변호인단이, 다른 한쪽에는 김태성과 함께 서 있는 지은호, 한우진,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기자들이 10억은 정말 뇌물이냐, 회장 측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질문을 쏟아내는 가운데 김태성은 차분하게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오늘 이 재판의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 돈이 왜 누구에게 어떤 이름으로 건네졌는지를 밝히는 날입니다. 법정 안에서는 이미 또 다른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는 고성희가 앉아 있었고 방청석 뒤편에는 구속이 풀려나온 박진석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재단 측 변호사와 김태성 사이를 번갈아 보며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버려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순간 법정 문이 한 번 더 열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이 박성재가 될지, 박영나가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인물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몰랐는데요.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창고도 지하 주차장도 아닌 모두가 지켜보는 법정 한가운데에서 버린 사람과 버려진 사람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버려진 쪽이 먼저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버린 사람과 버려진 사람, 선택한 쪽과 남겨진 쪽의 싸움이 이제 진짜 무대인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실 공방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돈과 피,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화도 꼭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 복잡한 이야기의 끝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